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송혜민입니다. 교수님, 요즘 QR코드 많이 사용하시죠? 그렇죠. 요새는 식당에 가도 그렇고요. 가는 곳마다 말이죠. 병원 갈 때도 QR 시스템 가지고 확인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보통 다 활용을 하죠. 네, 수기로 작성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어떠신가요? 요새 일부에서는 식당에서 네. 수기로도 쓰고 또 QR도 요구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수기로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말이죠. 걱정이 되잖아요. 내 그러니까요. 번호가 지금 유출될 것 같아서. 네. QR은 편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서 QR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모아진 국민들의 정보를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인데요. 이미택 원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사회보장정보원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국민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수집된 복지 수급 자격 정보 등을 관계 기관에 줘서 국민의 복지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 제공 전문 기관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고 또 경영 방침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한 8대 복지정보 시스템의 운영이 가장 큰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전 국민들한테 복지 신청, 접수, 또 심사결정, 자격조사 등을 합니다. 그럼 이런 자격조사를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연계해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 소득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전국에 있는 금융기관들 그런 데를 이용해서 약 1250군데 정도 데이터가 연결돼서 저희들이 각 기관들과 연결된 게 1250군데나 된다고요? 1250개의 데이터를 받아서 네.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 그리고 차상위계층 이런 공공구조 사업에 대한 수급 자격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복지 정책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수혜자도 또 많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수급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 사람이 수급받을 사람이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는 중요한 기관이구만요. 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직원은 얼마나 되고 예산은 매년 얼마나 쓰십니까? 직원이 약 770명. 770명. 예. 770명 되고 있고 예산은 저희들이 970억 정도에서 1000억에 조금 모자라게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복지 예산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시스템으로서 운영되는 예산이 연간 약 40조 정도가 40조요? 지출이 됩니다. 근데 그 지출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다시 또 점검을 합니다. 확인조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다시 조사해서 부적정하게 수급을 받으신 분이 있다든지 또는 중복으로 수급을 받으신 분이 있다든지 하면은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수하고 하는 그 재정 절감액이 19년도 같은 경우 약 1조 3천억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떠한 시스템들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시스템이 참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8대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제 칭하는데 8개를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가장 큰 것이 저희들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명으로 해서 행복이염이라고 해서 국민들 행복을 이어주는 시스템인데 이런 전국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약 43,000명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 신청, 접수, 그리고 심사, 자격결정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위해서 또 많은 정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활용하고 그런 시스템이 저희 원에서 가장 큰 시스템이고 두 번째로 큰 거는 범정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다른 부처의 정부 산하기관들 이 복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복지 사업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LH공사의 임대주택이라든지 장학재단에 대학생들 장학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 이런 업무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약 3,500개의 보건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보건 의료까지. 예. 보건 건강과 진료 업무를 하는 데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들을 위한 복지 포탈이 있습니다. 복지로라고 아마 예, 잘 예. 아시겠지만 네. 복지로. 예. 복지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복지 포탈입니다. 거기 가면은 모든 복지 정보가 제공되고 예. 또 내가 어떤 복지를 받고 있는지 또 받아야 되는지 하는 수급 자격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지금 최근에 또 이제 많이 제도가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예, 예. 신청이라든지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입니다. 그렇습니까? 크게 그 네 가지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기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많은 분들이요,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셔가지고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가시는데 그 직원들이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리는 것 보니까 어디로 연결을 해요. 연결해가지고 네. 야, 이번에 되는지 안 되는지 복지 뭐 플랜도 만들어주고 네. 그런 핵심이 우리 정보원에서 갖고 계시구만요. 예, 그게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게 전체를 관리를 하고 계시군요. 네. 최근 코로나19 때문에 재난지원금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는 상황이실 것 같거든요. 현실이 어떤가요? 네, 저희들 1차 재난지원금 할 때는 전 국민에 지급할 때 개개인이 지급한 게 아니고 가구를 구성해서 지급했습니다. 네. 그 가구를 약 2,300만 가구를 21개 유형을 나눠가지고 다시 네. 가구 구성을 저희들이 다시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요번에 지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아동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스템 개발은 다 끝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종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9시 30분 같은 경우 제주도는 100% 종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 월요일 되면은 아동 특별 돌봄 지원은 바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75% 이하인 저소득층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는 별도로 또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서 판단하십니까? 예, 그 시스템 구입 시스템.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서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예를 들면 이게 매출이 얼마나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런 부분도 하고 계십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제 그 중소기업 거기서 따로 하는 거고. 고용 예. 관련부는 노동부에서 하고 예. 제 마지막으로 3단계 복지부 산하에 되는 저희들이 소득이 있지만은 또 적으신 분들이 또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은 아마 10월 12일 날 저희들이 개발이 완료돼서 복지로에 그렇습니까? 오픈이 되면은 그날부터 신청이 가능할 걸로. 그런 부분 파악이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요. 야, 그런 부분을 일일이 파악해가지고 그걸 시스템을 만드시려면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은 만만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저희 직원들하고 상당히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해온 경륜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점에 중요한 시스템이 이 QR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요즘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좀 연구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확진자가 이용한 다중시설에 출입한 접촉자를 빨리 찾아서 조기에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는 게 저희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저희 원에서 이용하고 있던 보안점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보안점검. 다른 기관들도 많이 하겠지만 그 시스템에 쓰던 QR코드 시스템을 반대로 활용해서 응용해서 개발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개발할 때 저희 회사는 항상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하고 보안을 최우선을 둡니다. 많은 국민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QR코드 시스템 개발할 때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QR코드 그게 써보면요. 저는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코로나19를 치면 거기 QR코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들어가면 내 이름하고 생년월일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만 관리를 하시고 다른 내 혹시 접촉 정보 이런 것들은 그걸 어떻게 파악이 되는 겁니까? QR코드를 만약에 발급을 받으시면은 그때 이제 QR코드 발급 회사에서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름과 전화번호만. 그것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암호화해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암호화 되는 거죠. 암호화해서 확인할 수 없고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것은 QR코드가 발급됐는데 어디서 발급된지 장소하고 시간. 장소하고 시간. 시간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에서 필요할 경우에 그것을
양기관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결합해서 확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QR코드를 내가 그 제공하더라도 내 정보가 셀 위험은 없다. 네. 이런 말씀이죠. 네, 개인정보만큼은 가장 튼튼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걱정을 했었어요. 이걸 내보내면 다른 내 정보들이 연결돼가지고 말이야. 맞아요. 누가 가져가지 네.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많은 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원에서 하는 이유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주민의 개인정보, 특히 민감한 정보도 저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소득재산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 건강관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게 저희들은 보안이라 생각합니다. 네. 개인정보 보호. 그래서 이 QR코드 개발할 때도 최우선을 둔 게 정보의 정확성. 이건 왜냐하면 방역에 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정확성과 또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일부 출입자가 허위 기재하에 있어 그렇죠. 방역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QR코드를 쓰면은 정확하게 정보 빨리 입수해서 방역 때 도움되고 본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좀 있습니다. 네, 안심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모아진 정보들은 나중에 파기가 되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그것을 수집하고 네. 이따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14일입니다. 14일. 14일하고 또 역학조사하는 예. 기간, 네. 예. 그 데이터 찾는 기간도 있고 하기 예, 예. 때문에 28일, 4주가 지나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도록 조치를 자동으로요?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또 관계기관에서 점검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민 개인 정보 이용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할 때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평을 받더라고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하게 받는 거 아니냐 예. 네. 하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예. 그럼 QR코드 발급할 때마다 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개인정보위원회에 예.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우려되는 것 같아요. 이거 가면 다 누가 내 정보 가져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 예. 워낙 QR코드가 용량이 크기 때문에 네. 무엇이 들은지를 사실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름, 음. 전화번호, 출입한 시설, 예. 시간 이 네 가지만 딱 데이터를 저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감염법에 의해서 감염법 예방을 위해서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는 예. 거죠. 예. 그리고 현재 시스템상도 곧 정보를 가진 두 개 기관이 예. QR코드 발급회사와 저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는 단절돼 있습니다. 아, 단절돼서. 단절돼서 활용을 못하게 돼 있고 중간에 예, 예. 질병관리청이 있어가지고 양쪽 데이터를 받아서 이래 하게 예. 되게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 대한 케어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 중이신가요?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법률명에 따라서 사회보장을 제공도 해야 되지만은 수급권자를 발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발굴. 예. 예. 그 발굴이 이제 사각지대에 네. 되겠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복지를 제공하고 특히 위기 가구에 있는 아동들도 예, 발굴하고 예, 예. 혼자 계신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들을 찾아내는 이런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제도는 신청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주의가 되어 있는데 신청을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은 예. 복지 미수급자의 맞습니다. 48%가 복지 정보를 몰라서 신청 안 했다는 거. 네. 주변에 모르신 분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모르신 분들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급 이력 관리 제도라고 예.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급 이력 관리 제도라는 것은 기초 생계 수급을 신청했다든지 기초연금 등을 신청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신청을 못 받으신 분들 그리고 또 자격을 받았지만 좀 지나다 보면은 소득이 증가해서 자격을 그렇죠. 잃는 예. 탈수급자도 발생합니다. 네. 그럼 그런 분들의 자격을 없애지 않고 보관했다가 수시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수급 자격이 되면은 사전에 신청하시라고 안내해드리는 그런 안내해주고. 제도입니다. 아, 그 잘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감면 서비스 제도는 각종 공공요금이 할인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런 제도를 잘 이용을 못 하시는 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못합니다. 예, 특히 이사 가시면은 네. 신청을 안 해가지고 예.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찾아드리고 예, 예. 복직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고 저희들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진 집, 단전, 예, 예, 수도물이 네. 단수 요금을 안 내가지고 예. 그리고 건강보험료 체납 집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가 체납되던 집, 이런 위기 가구 정보가 32가지를 공공기관 17군데를 통해서 수집해가지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위기 가구를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랬습니다. 선발하면 지자체에 내려보내면 해당 지자체별로 주민들을 상담하고 만나가지고 복지 수급을 가능하다 싶으면 신청을 하게 합니다. 신청하면은 그 소득재산 조사를 저희 다시 해서 알려드리면은 자격이 되면은 기초생계수급이나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차상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복지를 지원해 드리고 자격이 이제 초과되면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관과 연결해 가지고 민간복지를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민간복지 서비스를 또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들이 평균 한 16만 명 정도를 찾아서 공공부조하고 민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야, 원장님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본 같은 데는 노인들이 돌아가셔도 모르고 그냥 상당히 방치한 경우도 많이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도 없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얘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 다 해결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지금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응급 안전 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대개 혹시 불이 난다든지 그렇죠. 가스가 누출이 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움직임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것이 119로 연결이 돼가지고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 회사에 중앙 모니터링 센터가 있어가지고 24시간 365일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강원도에 큰 불 났을 때 그 해당 지역 인근에 계신 분들의 전화를 저희들이 전부 다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음지에서 큰일 하고 계시네요. 전혀 인명피해는 없고 집은 불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전화드리면서 걱정한 것은 밤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불이 밤에 났기 때문에 혹시 어르신들이 노하시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굉장히 감사하다고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주냐고 관심을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희들이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번에 우리 어린이 둘이가 불이 나서 사고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미리 캐치를 못 하셨습니까? 잘 하셨죠? 그분 아마 미리 저희들이 다 통보되었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 그것도 있습니까? 시스템이 있어갖고 단전 단수된 집 그러고 이런 위기 가구 근본에 밀린 것 같은 위기 가구를 찾고 또 거기에다가 아동들 학교에 장기 개설하는 애들 학대하는 경우 예방 접종을 안 받은 애들 이런 또 정보를 연결해 가지고 위기 가구에 있는 아동을 찾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동 학대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커요. 이런 부분을 잘 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동 관계 시스템 2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과 국가 아동 학대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기 가구의 아동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 가구의 아동을 찾아서 복지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고 또 국가 아동 학대 정보 시스템은 지금까지 민간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이었는데 금년 초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학대 아동을 전담하는 아동 권리 보장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데 여기에는 학대 아동 발굴 기능은 없습니다. 없지만 올해 저희들이 다시 받아서 운영하면서 이제 정부에서 종합 대책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학대 발굴을 위한 아동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다가 위기 아동을 찾을 수 있게 하고 학대 아동도 찾을 수 있게 해서 병행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아동 학대 정보 시스템에는 또 학대 아동 받은 아동들이 5년이 지나면 사례 관리가 종결이 됩니다. 종결이 된 이후에 아동 재학대가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재학대 방지를 위한 재학대 우려 아동을 거기서 찾고 해서 위기 가구의 아동과 학대 아동 그리고 재학대 우려 아동 이런 세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찾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세부를 찾는 모델을 이제 구축 중에 있습니다. 또 내년에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1단계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게 될까요?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은 가장 먼저 도입되는 것이 복지 멤버십 제도입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겠지만 이 복지 멤버십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한 번만 신청하면 복지를 다 제공해 드립니다. 한 번 신청하신 다면은 그 이후에 생애 주기에 맞춰서
먼저 복지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는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맞아요. 이제는 미리 알려드려서 신청함으로써 그런 신청 못해서 못 받는 분을 줄이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굉장히 많이 줄면은 아마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포용적 복지에 예. 기반이 되는 시설이 아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많은 서류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복지 신청하려면은 신청해서 해당 주거지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가서 직접 신청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각종 증빙 서류는 공공기관에 공적 서류로 대체를 해서 최대한 감축을 하고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신청하게 하여서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복지를 신청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 중이잖아요. 네. 어떤 사업들을 또 하고 계신가요?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부분 디지털화되는 사업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상당히 대부분이 대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좀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국민이 다 갖고 있는 핸드폰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자. 네. 그러기 위해서 복지 수급자의 결정이라든지 안내문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서면당하는 것을 핸드폰을 통해서 결정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빨리 분석도 되고 분명하게 실수 없이 전달되고 또 종이를 사용 안 함으로 해서 환경도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QR코드 시스템을 또 저희들이 추가로 확장해서 사회 서비스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거기에 또 적용하면은 그렇죠. 바우처 카드를 만들 필요가 없고 바우처 카드를 또 배송해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걸 위한 결제 단말기가 있는데 결제 단말기도 저희들이 통신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약 한 65억 정도의 재정도 절감도 하고 또 서비스 제공하신 분은 단말기도 가지고 집을 찾아가야 되고 핸드폰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면은 근무 환경도 많이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앞으로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은 지금 가장 당면한 게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되면 모든 국민이 평생에 주기에 맞춰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보받음으로 인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대폭 줄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포용적 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복지 사업이 약 700 정도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적은 사업이 다 있습니다. 복지 사업도 그것도 앞으로 점차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은 한 6,700까지가 됩니다. 그거를 다 수행한다면은 대한민국 전체의 복지를 아우르는 그야말로 진정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 기반 시스템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QR 시스템, 복지 시스템 등 정보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